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교수의 고시행정학 18번째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 주시고요. 공무원 시험이나 토익, 특히 RC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무작정 따라하면 쉽사리 해석되는 하교수의 영문 독해도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17강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행정학의 핵심되는 기초이론과 정책학을 마쳤습니다. 예, 이러면 제가 강의하려는 내용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끝난 겁니다. 예, 이제는 이제 나머지가 조직론,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 지방행정론, 그 다음에 기타, 주로 이제 통제와 관련되는 쪽의 이야기를 주로 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직에 관해서 들어가야 되겠는데, 조직론으로 이제 오늘부터 들어가는데요. 자, 조직이라는 거, 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크게 규모를 늘리게 됩니까? 하게 되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도 있습니다만은, 자원과 노력이 들어가서 손해가 날 수 있는데, 조직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개개인의 힘의 합보다는 플러스 알파가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직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에는 수없이 많은 조직이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조직의 유형을 한 서너 명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런 조직도 있다.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심심찮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엣지오니의 분류를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 잊지 마실 것, 뭘 나눈다고 하면 기준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예, 엣지오니는 복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복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엣지오니가 조직을 다음과 같이 나누는 것은 그 근거가, 기준이 뭡니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되셨죠? 근데 이제 복종이라 할 때는 이 복종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배자가 사용하는 권력에 대해서 복종자, 여기서는 구성원이 되겠죠. 구성원이 심리적인 구속감을 어느 정도 느끼느냐의 개념이 복종인데, 요걸 이제 어쨌든 복종이라 하려면 뭔가 권력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따르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는 형태의 세 가지씩의 총 9가지를 들었습니다. 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권력, 그러니까 지배자가 구성원에게, 복종자에게 어떻게 권력을 행사합니까? 강제적으로, 보수적으로, 규범적으로. 이게 보수라고 할 때는 진보 보수의 개념이 아니고 돈을 주는 형태, 이렇게 정리를 뒤에 다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성원이 조직에 어떻게 관여, 복종을 합니까? 소외적 관여. 이게 이제 말은 좋지만 관여라고 하는 말을 살리기 위해서 소외적이라 했어요. 이건 소외를 못한다고 하는 면에 마이너스 관여입니다. 타산적 관여는 이해관계를 따져서 하는 관여라는 이야기고, 도덕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도덕, 양심에 따라서 관여하느냐 안 하느냐를 정하는 겁니다. 자, 총 9개가 나오지만 이 권력과 관여 형태가 제대로 잘 맞아떨어지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강제적 조직, 공리적 조직, 그리고 규범적 조직.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네. 자, 그래서 각각의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이건 시험 문제 잘 나왔던 거죠. 엣지오니가 분류한 조직 유형에 있어서 강제적 조직에서는 어떠한 권위를 행사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시험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강제적 조직에서는 물리적인 권위를 행사합니다. 물리적 권위가 뭐다고요? 주먹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먹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질서 유지가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대표로 강제수용소죠. 강제수용소에서 자, 여기 나와서 일하십시오. 나와서 일하실 분 뭐 이렇게 묻습니까? 10시까지 마당에 집합. 앞으로 6시간 노동. 그러면 들고 나가서 하는 거죠. 이거죠. 포로수용소, 대부분의 교도소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자, 공리조직이라는 건 뭐냐? 공리라고 일부러 제가 이렇게 한자로 써놓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공리주의라고 하는 이제 여러분 개념을 배우셨을 것 같은데, 공리, 이득을 따지는 조직이에요. 요거는 물질,
돈을 주느냐의 여부를 가지고 내한테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물질, 돈입니다. 돈. 여기는 물리적, 그러면 주먹이고, 물질 하게 되면 돈입니다. 네. 여기는 당연히 돈 문제 따지니까 경제 목표를 잘 달성하겠죠. 일반적인 사기업, 기업들입니다. 이익단체, 이득이 없는 거. 평시의 군대 조직도 여기에 속합니다. 월급 받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전쟁 나면 강제 조직으로 주로 올라가겠죠. 요거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엣지온이가 분류한 조직 유형에 있어서 공리 조직에 속하는 거 어느 거냐 하고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거 군대라니까 당연히 강제 조직으로 알고 있다가 틀리신 분 의외로 많습니다.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규범적 조직인 위신이나 존엄, 애정, 관용 등을 사용해서 문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합니다. 종교단체, 일반 병원, 대학, 정당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봅니다. 질서 목표, 경제 목표, 문화 목표라는 것도 생각을 해두시고, 물리적 권위, 물질적 권위라는 용어도 구분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강제 조직, 공리 조직, 규범 조직이라는 용어도 엣지온이는 복종을 기준으로 나눴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블라우와 스코트라고 하는 두 명의 학자가 분류한 게 주된 수익자가 누구냐를 기준으로 해서 분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구성원 자기들끼리 서로 이득을 보느냐, 아니면 조직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이득을 보느냐, 그 다음에 그것을 이용하는 고객이 이득을 보느냐, 국민 대다수 두루 이득을 보느냐,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나눴습니다. 호혜적 조직이라고 하는 거, 호혜라는 말을 여러분이 아시면 나머지는 쉽죠. 서로 간에 혜택이 가는, 호혜 조직은 서로 간에 혜택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직 구성원 서로 간에 주요 수익자가 되는 겁니다. 정당 자기들끼리 이득 보려고 하는 거죠. 국민을 위해서요? 정당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의 일정한 부분을 대표할 뿐이지 국민 전체에 대한 이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노조, 이익조직, 종교의 종파, 자기들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이게 호혜적 조직이고, 사업조직은 조직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수익자인데, 이건 일반적인 기업들이 여기에 속하는 거죠. 서비스 조직은 조직과 직접 관계, 그러니까 그 조직을 직접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득을 보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고객 집단이 주요 수익자인데, 병원, 학교, 법률상담소, 사회사업기관, 이용하는 사람이 이득을 보는 거예요. 청소년이면 청소년 사업기관, 노인층이면 사업기관, 이렇게 해서 고객 집단이 따로 구분이 되죠. 그 사람들이 이득 보는 거고, 공익조직은 국민 대중, 일반 대중이 주요 소유자입니다. 일반 행정기관, 군대, 경찰, 소방서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죠. 어떻게? 블라우와 스코트의 분류 중에서 서비스 조직에 해당되는 게 어느 거냐,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리할 수 있죠. 자, 파슨스의 분류는, 근데 파슨스는 어디서 우리가 봤습니다. 체제론에서 봤거든요. 사회체제가 수행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에이질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축약할 수 있다. 정리했습니다. 에이질, 어댑테이션, G, goal attainment, 목표 달성 기능, I, integration, 통합, L, latent pattern maintenance, 잠재적 형상 유지 조직, 유지 기능. 상관하십니까? 그것에 4개 맞는 조직이 경제 조직, 정치 조직, 통합 조직, 형상 유지 조직입니다. 적응 기능을 행사하는 건 경제 조직, 목표의 수립과 집행, 목표 달성 기능과 관련되는 것은 정치 조직, 일탈을 방지하고 사회적 규범을 창조하는 것은 통합 조직으로서 사법기관과 경찰, 형상 유지 조직은 다음 세대로 전수하는 것에 주로 관심 있는 쪽이기 때문에 학교, 가정, 교회, 문화단체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여러분, 사회화 기능이라고 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표적으로 뭐냐? 그 어떤 집단이면 집단, 사회면 사회에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사회화 기능입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만일 기화하면 일정한 사회화 기능을 통해서 북한에서 탈출해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세터민들도 일정한 기간 동안에 우리 자본주의, 자본주의 국가에 맞는 사회화 기능을 거치고 사회에 나옵니다.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커트가 분류하는 게 있습니다.
지도자의 유형에 조직 구성원이 어떻게 참여하느냐 해서 체제 1, 체제 2, 체제 3, 체제 4. 체제 1, 2, 3, 4라면 리커트라는 사람으로 구분하시면 되고 1번은 왕이 포악한 때입니다. 수탈적 권위 체제예요. 구성원의 참여도는 없죠. 막 뺏어가는 거니까. 두 번째, 이제 왕이 적당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성군이셔서 적당히 풀어주면서 다뤄가는 겁니다. 온정적 권위 체제입니다. 협의 체제는 결과적으로 리더와 지도자와 구성원이 같이 협의해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참여 집단 체제는 지도자가 가능한 한 나서지 않고 구성원들끼리 서로 협력하고 협동하고 의견을 내서 이끌어 나가는 형태입니다. 수탈적 권위 체제, 온정적 권위 체제, 협의 체제, 참여 집단 체제 1, 2, 3, 4 정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할 게 우리가 조직의 목표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목표? 가장 대표적인 게 무슨? 조직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 상태죠. 이때 미래 상태는, 목표는 기본적으로 집합체로서의 조직이 추구하는 거지, 그 안에 일부, 뭐 우두머리라든지 몇몇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아닙니다. 그리고 목표는 어떤 기능을 합니까? 자, 당연히 조직이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목표에 따라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는 지침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목표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봐서 목표가 사회에 도움이 된다, 정당하게 존재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한정된 모자라는 자원을 나눠 쓸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당성의 근거라는 것이 그 조직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깡패 조직,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폭력을 활용해서 최대한의 이득을 거둬서 조직 구성원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한다. 어떻게 그거 존재하게 둬서 모자라는 자원 나눠줘가면서 존재시키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죠. 목표가 정당해야 됩니다. 정당성의 근거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목표가 있어야 목표 달성도가 얼마 정도 되는지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죠. 자, 목표의 구조와 관련해서 목표 수단의 연세라는 말이 우리 합리모형에서도 나왔고 잠정모형에서도 나왔습니다. 합리모형은 목표 수단의 연세가 또렷하지만 잠정모형은 목표가 수단에 의해서 매번 변한다 해서 목표 수단의 연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빼먹고 오시면 뒤에 계속 애먹는 겁니다. 목표 수단의 연세라는 용어 이야기 드렸고요. 그렇게 해야지 목표가 있고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들이 있고 그 각각의 수단들을 달성하는 또 수단들이 있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과정을 목표 수단의 연세라고 합니다. 그래야 행정이 통합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 각각 엉뚱하게 따로따로 나가게 되면 전체 조직이 유지가 안 되죠. 행정의 통합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목표 수단의 연세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조직의 목표는 하나만 있는 거 아니더라. 행정조직.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다를 수 있고 행정관리자 간의 의견들이 또 있다 보니까 목표가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목표가 어떻게 여러 가지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두 가지로 크게 나눠봤습니다. 나머지는 당연히 다 포함되는 거니까 공식적 목표는 딱 어디 규정에 박아놓는 거죠. 이 조직은 이름은 뭐뭐라고 하고 어떤 목표를 수행하겠다. 공언해 놓은 목표입니다. 발표한 목표죠. 실질적인 목표는 진정한 목표, 운영 목표라고 부르는 것이 있다. 공식 목표와 실질 목표가 다르지 않으면 좋은데 다른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행정조직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위에 있으면 상위 목표, 아래에 있으면 하위 목표. 형태가 위로 가면 갈수록 무용적이고 추상적으로 됩니다. 그냥 애매모호하게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래로 가면 갈수록 유형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위로 가면 갈수록 장기 목표를 추구하고 아래로 가면 갈수록 단기 목표를 추구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분명히 구분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위 목표, 무형 목표, 추상적 목표, 장기 목표, 하위 목표, 유형 목표, 구체적 목표, 단기 목표. 정리하셨습니까? 자, 네 번째,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한다든지 어떤 조직이 변한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조직 목표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 변화할 가능성을 4가지로 정리했는데, 특히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던 게 2번째와 3번째죠. 자, 첫 번째가 조직 목표 간의 비중 변동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좀 중요한 급이 같은 1이라고 하는 비중을 가진 목표가 4개가 있었는데, 어떤 상황이 발생함으로써 목표가 우선시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소방서 같은 경우 불 끄는 게 가장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소방서가 출동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불나도 가고 물나도 가고 벌레가 나와도 가고 뱀이 나와도 가고 문이 잠겨도 가고 별것에 다 가지 않습니까? 근데 불이 나면 불이 가장 중요시 되는 거고, 물이 나면 물이 가장 중요시 되는 거고, 집에 들어가지 못해서 하면 그거 문제고, 그 다음에 어디에 뭔가 빠져서 나오질 못하면 구조하는 것이 문제고, 이렇게 비중이 변동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중요한 건 요 이제 2번째, 3번째인데, 목표의 전환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replacement. 이건 대치라고도 하는데요. 목표와 수단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게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목표와 수단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목표 수단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목표가 수단보다는 더 위에 있고 중요시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수단이 더 중요시 되는 현상입니다. 자, 첫째, 소수 간부가 권력과 지위를 강화하려고 하면 수단이 더 중시됩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조직이 있으면 이 조직이라는 건 조직 전체의 이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보통입니다. 근데 권력을 잡고 보면 좋거든요. 그러면 권력을 잡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짓은 뭘 제일 먼저 하느냐? 바깥과 대비해서 조직을 보호하려는 노력보다는 자기의 지위를 오랫동안 가져가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찍어 누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권력을 강화합니다. 이걸 미첼스라고 하는 사람은 과두제의 철칙, 몇몇 안 되는 놈이 다 해먹는 철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는 적을 과, 머리도 몇몇 안 되는 놈들이 다 해먹는다는 철칙. 그러면 조직의 원래 목표인 조직 구성원들의 복지를 향상하고 어쩌고 하는 것보다는 지들 이득을 먼저 향상하고, 이게 수단이 더 중시돼 버리는 겁니다. 그거 잘 이해가 안 돼. 다시 한번, 조직 구성원 전체를 잘 이득을 보장하는 거, 복지를 보장하는 게 목표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 개개인이 싸우는 것보다는 소수의 몇 명을 뽑아서 싸우는 게 낫습니다. 그 사람들이 권력을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을 얻고 가서 그 힘을 갖고 가 싸우는 거죠. 이게 수단입니다. 이게 목표고. 그런데 들어가다 보니 이건 등한시하고 이것만 지가 더 강화하려고 노력한다. 수단이 더 강시되는 거죠. 과두제 철칙입니다. 규칙 및 절차에 대한 집착입니다. 여러분, 규칙 및 절차라고 하는 건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에 집착을 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 의식주의. 여러분, 저 의식, 제사주의입니다. 제사라는 게 돌아가신 선조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고 앞으로 우리를 잘 돌봐 주십시오. 이게 기본인데 모양만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 원래 정신은 없어지고. 이게 의식주의입니다. 목표는 없어지고 형식, 기본적으로 수단만 중요시 돼버리는 거. 그 다음에 수단에 집착하는 현상을 동조과잉이라고 합니다. 이건 관료제의 문제점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겁니다. 유형적 목표만을 추구하게 되면 당연히 수단이 중시되는 겁니다. 여러분, 위에 무형적, 추상적, 아래가 유형적, 구체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목표 유형이 그랬죠? 중요한 건 위가 목표면 아래는 결과적으로 수단 연결된 거고, 수단이 연결된 거고, 수단이 연결된 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유형적 목표를 추구하면 결과적으로 수단이 중시되는 겁니다. 조직 내부 문제만 중시하고 전체 목표나 환경을 등한시하면 지들만 잘 사는 형태로 존재합니다. 근데 원래 조직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행정조직은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이와 같은 목적은 잊어버리고 지네끼리만 이런 형태가 되면 수단이 더 중시돼 버립니다. 다시 합니다. 목표에 대해 지지하는 수단이 목표보다 중요시되는 현상입니다. 목표의 승계는 2가지 때 나타납니다. 목표가 이미 실현됐거나 실현할 수 없는 경우. 새로운 목표를 설정합니다. 자, 실현됐는데도 그 조직이 안 없어집니다. 왜? 그러한 조직이 유지되기 위해서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과 돈, 재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대표적인 애가 소아마비 예방재단이라는 곳은
여러분 알다시피 백신이 만들어짐으로써 최근에는 소아마비 환자들 거의 볼 수 없죠. 네, 소아마비가 접목되다 보니까 그 많은 자원과 인력을 가지고 소아병, 어린아이들 병 예방재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존재합니다.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우리나라도 있었죠. 뭐가 있었냐? 자, 70년대에 석유 탐사재단이라는 거 만들어졌어요. 왜? 우리나라에 석유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석유 안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지하자원 탐사재단이라는 형태로 이름이 바뀌어서 존재를 했습니다. 달성이 불가능하니까 새로운 목표 찾아 존재하는 거죠. 자, 목표 승계는 목표가 이미 달성됐거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네 번째, 목표의 추가는 목표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고, 확대 축소는 목표의 범위가 늘어나거나 축소되거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동이 합쳐지면 범위가 확대되는 거죠. 자, 이번에 선거구를 위해서 일정한 구를 두 개로 나누면 축소가 된 거죠. 각각의 경우는. 목표의 추가는 숫자가 늘어나는 거고, 확대 축소는 범위와 관련되는 거다. 정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조직의 효과성은 기본적으로 목표 달성론인데 효과성 측정의 접근 방법이 시험 문제가 하나가 나온 적이 있어요. 2번이 답으로 나왔죠. 2번 문제가 나왔었는데, 자, 목표 접근 방법, 체제 자원 접근 방법, 참여자 만족 접근 방법, 사회기능 접근 방법, 요 네 가지가 있는데 1번과 2번이 주로 시험 문제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특히 2번이 나왔던 문제예요. 목표 접근 방법은 뭐냐? 목표가 조직의 성공도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목표가 조직이 성공했다는 이야기는 효과성이 높다는 이야기인데, 목표가 효과성이 높으려면 목표가 여러 개 있어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하려니까 하나만 제시를 하고 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제대로 잘 갈 거라는 거.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 여러분,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는 다수의 의견이 뭉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수의 의견이 뭉쳐서 다수의 이득을 볼 수 있는 형태로 결정이 됐다. 이게 합리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정통성이 높을수록 조직의 효과성이 높아지고 성공하게 됩니다. 목표 접근법은 목표가 조직의 성공도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체제 자원 접근 방법은 목표가 되게 애매했을 때 효과성은 조직이 환경으로부터 희귀한 자원을 추출할 수 있는 능력이 결과적으로 효과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방법인데, 체제 자원 접근 방법에서 제일 중시하는 게 뭐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제 말 제대로 기억하셨으면 요거 당연히 답이 바로 나와요. 뭐냐? 체제에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중시한다고 그랬죠. 체제론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다시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체제에서는 두 가지를 중시한다. 첫 번째가 부분이 아닌 전체로 본다. 그래서요, 두 번째가 생존이 목표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조직이 환경으로부터 희귀한 자원을 추출하는 것은 뭐 때문에 추출하느냐? 살아보려고, 생존하려고. 이해되세요? 체제 자원 접근 방법, 효과성 측정의 접근 방법에서 체제 자원 접근 방법이 가장 중시하는 건 뭡니까? 생존입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되셨죠? 참여자 만족 접근 방법이라는 건 그냥 용어만 알아두십시오. 사기, 일을 하고 싶다.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다는 사기를 조직 목적의 하나로 봐가지고 이것을 참여자가 만족하면 사기가 올라가더라 하는 걸 연구하는 거고, 사회기능 접근 방법은 아까 우리 탈코트 파슨스의 기능과 관련된 걸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조직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측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되겠습니다? 네. 두 가지를 주로 하되, 체제 자원 접근 방법이라는 것은, 체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존이 가장 중요한 목표다. 이것만 안 잊어먹으시면 틀릴 일이 없습니다. 되셨죠? 자, 마지막으로 조직의 목표와 관련해서 목표 관리라는 것 하겠습니다. 개념을 제가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나머지 주요 내용, 성공 조건, 이거 솔직히 말해서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무슨 말인가 잠깐 볼까요? 자, MBO라는 게 목표 관리인데 Management by Objectives입니다. 제가 이거 S 샀습니다. Objective가 아니고 Objectives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매니지먼트 관리죠. by는 뭐뭐에 의한, Objective는 목표인데 S니까 들이죠. 조직의 목표가 여러 개 있네?
그럼 여러분 조직의 목표가 여러 개 있다 그러면 위쪽이겠습니까? 아래쪽이겠습니까? 아래쪽이라 생각하시면 벌써 반은 맞으신 겁니다. 근데 영어는 싸가지 없이 꼭 앞뒤가 바뀌어 있죠? 이게 관리에 의한 목표들이 아니고 목표들에 의한 관리입니다. 그래서 목표 관리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중요한 건 이 목표들은 조직의 상층부에 가지고 있습니까? 하층부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층부입니다. 조직의 하층부에서 갖고 있는 목표들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목표는 당연히 최고 위쪽에서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혹시 틀릴 가능성이 있고 재미삼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행정학에서뿐만 아니라 영어에서 장기적인 목표의 대표적으로 쓰면 고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래에 너가 뭐가 될래? 라고 하면 고울이라고 묻는 게 보통입니다. 또는 에임, 조준이라고 하지만 에임입니다. 에임. 단기적인 목표는 오브젝티브 또는 타깃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단기적인 목표로. 지금 오브젝티브라는 단어 썼습니다. 단기적인 목표들에 대한 관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장기, 단기 아래쪽이었죠?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예. 자, 주요 내용은 뭡니까? 참여적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참여하느냐? 특히 상계층은 당연히 참여하겠지만 하층도 참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결과지향적 목표를 설정합니다. 여러분 결과지향적이라는 것은 실행하면 바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목표입니다. 구체적인 목표라는 거죠. 단기 목표입니까? 단기 목표입니까? 단기 목표죠. 결과가 바로 나올 수 있는 것. 구성 요소 간의 상호 의존성, 특히 팀워크나 통합적 관리를 중시합니다. 인간 행위는 함정이라는 가정을 합니다. 요건 이제 우리 인간형에 관해서 정리를 할 때 할 텐데, 맥그리거라는 사람이 X형 인간, Y형 인간이라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X형 인간은 애들 인간, Y형 인간은 어른 인간. 애들은 시켜야 하지만 어른은 알아서 한다. 자발적 협력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됐습니까? 자, 중요한 것은 단기 목표만 가지고 조직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장기 목표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기 목표가 달성되면 그것을 평가를 내서 환류를 해서 그 위로 올라가는 목표를 계속 연결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가하고 환류하는 과정을 중시하죠. 평가하여 환류하는 과정을 중시합니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네. 자, 성공 조건은 관리층이, 위에 관리하는 쪽이 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지원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구조 자체를 분권하게 만들고 아래쪽 사람에게 권한을 나눠서 참여할 가능성을 줘야 됩니다. 참여를 하게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리더십을 하게 되면 권위형 리더십이 아니라 민주형 리더십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도 의견을 내세요. 이렇게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성과는 바로 나타나는 결과지향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과가 나타나면 그 높은 성과를 낸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참여하죠. 아이씨, 가서 실컷 이야기하는데 지들끼리 정한 것 그대로 하면서 뭘 참여는 뭐하러 해? 그럼 누가 합니까? 이번에 김 누구누구 씨가 열심히 참여해서 의견을 낼 경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한전 같은 곳에서 이 직원들의 의견 모집한 적이 있어요. 저희 대학 동기 중에 한 명이 변기 뒤에 물통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벽돌 놓은 거, 벽돌 1개나 2개 정도를 집어넣으면 한꺼번에 내려가는 물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때 돈으로 100몇십만 원 성과금 받았습니다. 그걸 우리 밥 한 번 먹었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MBO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목표의 측정이 계량적으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 중요한 건 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그랬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니까 그것을 계량적으로 해서 누가 가장 높은 성과가 나왔는지 쉽게 판결할 수 있어야 돼요. 되셨습니까? 네, 이제 원래는 여기 이 MBO의 기획예산제도와 조직발전을 서로 비교하는 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예산제도에 가서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조직론에서 이야기하면서 각각에서 MBO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18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